아가씨도 해병이야? 여자가 해병 정신을 알기나 해? 민간 등산로에서 버젓이 정복을 입고 술판을 벌이는 선배라는 이름의 군인들. 그리고 그들의 짐꾼이 되어 온갖 수발을 들며 한 인간의 영혼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는 젊은 부사관.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그저 지나치려던 조직의 거대한 침묵에 순응하려던 한 사람.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이 썩어 빠진 왕국의 방관자가 아닌 가장 냉혹하고 무자비한 심판관이 되기로.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에 자리한 내연산은 이른 아침부터 가을의 절정을 뽐내고 있었다. 밤사이 내린 이슬을 머금은 단풍잎들이 계곡을 따라 붉고 노란 수채화를 그려냈고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는 산을 찾는 이들의 폐부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보경사를 지나 본격적인 등산로에 접어드는 길목, 아직은 한산한 시간이었다. 키 170cm가 조금 넘는 다부진 체격의 한 여성이 등산 스틱 길이를 조절하며 몸을 풀고 있었다. 이름은 강지우, 나이는 43. 그녀의 직업은 군인이었고 계급은 대한민국 해병대 대령이었다. 현재 해병대사령부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그녀에게 주말의 단독 산행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흐트러진 정신을 가다듬는 명상이자 일주일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의식이었으며 무엇보다 다음 임무를 위한 체력을 단련하는 훈련의 연장이었다. 검은색 등산복과 모자, 기능성을 강조한 배낭. 그녀의 차림새는 여느 등산객과 다를 바 없었지만 꼿꼿하게 편 허리와 흔들림 없는 시선, 절도 있는 몸짓에서는 군인 특유의 기운이 은은하게 배어나왔다. 그녀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마치고 익숙한 듯 연산 폭포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계곡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새 소리가 평화로운 교향곡처럼 귓가를 간지렸다. 등산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까. 고요하던 산의 평화를 깨는 소음이 등 뒤에서부터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러 사람의 말소리려니 했지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평범한 등산객의 대화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핫, 둘, 셋, 넷. 귀신 잡는 해병대. 안 되면 될 때까지. 산 전체를 쩌렁쩌렁 울리는 우렁찬 구호 소리. 강지우 대령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50m쯤 뒤 산길을 오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시야에 들어왔다. 어림잡아 10대 명. 그들의 복장은 등산객의 것이 아니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붉은색 바탕에 해병대 글자와 앵카 문양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있었고 무리의 대다수는 눈에 띄는 붉은색 티셔츠나 바람막이를 맞춰 입고 있었다. 해산맥 산악회라는 글자가 등판에 큼지막하게 박혀 있었다. 문제는 그들 중 일부의 복장이었다. 예비역으로 보이는 몇몇 중년 남성들은 각이 잡힌 해병대 정복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정복 위에 바람막이 점퍼를 걸친 사람도 있었지만 두어 명은 아예 작정이라도 한 듯 단추를 목까지 모두 채우고 정모까지 쓴 마치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민간인들이 함께 오르는 국립공원 등산로에서 취할 차림으로는 명백히 부적절했다. 해병대 전후회 산악 모임인가 하지만 정복은 너무 나갔군. 강지우는 속으로 혀를 차며 다시 앞을 보고 걸음을 옮겼다. 모른 척 지나치는 게 상책이라 생각했다. 오늘은 복잡한 일에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산을 즐기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소음은 점점 더 커지며 그녀의 평화를 방해했다. 그들은 좁은 등산로를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며 올라왔고 마주 내려오는 등산객들은 길 한쪽으로 비켜서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만 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산책 나온 젊은 부부는 아이의 귀를 막아주며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지팡이를 짚은 노인은 그들의 요란한 행태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어이, 거기 민간인 양반. 해병 몇 기야? 기숫발도 모르는 거 보니 딴 게 출신인가 보네. 하하. 무리의 중심에 서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50대 후반의 남자가 내려오던 젊은 등산객에게 시비를 걸었다. 남자의 정복 어깨에는 반짝이는 별 준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다. 예비역인 듯 했지만 그의 권위적인 태도는 현역 시절 못지않아 보였다. 젊은 등산객은 불쾌한 듯 그를 쏘아보고는 아무 대꾸 없이 지나쳐버렸다. 요즘 것들은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우리가 왕년에 말이야. 준장 출신 남자는 혀를 차며 자기들끼리 시시덕거렸다. 강지우의 걸음이 조금씩 느려졌다. 외면하려 했던 마음속에서 무언가 불쾌한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저런 행동들이 해병대라는 이름 전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때 무리의 맨 뒤에서 힘겹게 따라오는 한 젊은 군인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나이는 26살쯤 계급은 하사. 그의 전투복 왼쪽 가슴에는 최현우라는 이름 석자가 박혀 있었다. 최 하사의 양손에는 그의 몸집만 한 대형 배낭 2개가 들려 있었다. 배낭은 금방이라도 터질 듯 빵빵했고 그 안에서 달그락, 쨍그랑 하는 소리가 연신 새어나왔다. 자세히 보니 배낭 옆 그물망에는 막걸리통과 소주병 여러 개가 위태롭게 꽂혀 있었다. 김치통으로 보이는 붉은 플라스틱 용기도 배낭 뚜껑 밖으로 삐져나와 있었다. 누가 봐도 그는 짐꾼이었다. 야, 최하사.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빨리 안 따라와. 이 자식이 빠져가지고. 앞서가던 중령 계급장의 남자가 뒤를 돌아보며 고함을 쳤다. 최현우 하사는 알겠습니다. 하고 짧게 외치며 비틀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땀이 비오듯 흘러 그의 앳된 얼굴과 전투복을 흠뻑 적시고 있었다. 그 순간 최 하사와 강지우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최 하사는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빛에는 피곤함과 함께 깊은 수치심과 자괴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죄인처럼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강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저 젊은 하사는 주말에도 부대 선배들의 개인적인 산행에 동원되어 짐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명백한 사적 지시이자 부조리였다. 오늘은 그냥 넘어가자. 나는 감찰 임무 중이 아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산을 올랐다. 하지만 산악회 무리가 남긴 불쾌한 잔상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들의 웃음소리와 구호는 바람을 타고 계속해서 그녀의 귓전을 때렸고 아름다운 내연산의 가을 풍경은 조금씩 빛을 잃어가고 있었다. 1시간가량 지났을까? 연산 폭포를 지나 선일대로 향하는 가파른 오르막길에 접어들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소음은 더욱 심해졌다. 이번에는 구호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고성과 웃음소리,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한데 뒤섞여 있었다. 강지우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선일대 정상 북은 전망이 가장 좋은 너른 바위 위였다. 그곳에서는 상상했던 것보다 더 낮 뜨거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대형 돗자리 여러 개가 바위를 뒤덮고 있었고 그 위에는 족발과 보쌈, 각종 전과 회까지 마치 잔치집처럼 음식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수십 병은 좋게 넘어 보이는 막걸리와 소주병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김치와 마늘 냄새, 술 냄새가 진동하며 맑은 산 공기를 더럽히고 있었다. 정복과 붉은 단체복을 입은 해산맥 산악회 회원들은 바위 곳곳에 둘러앉아 그야말로 난장판을 벌이고 있었다. 자, 회장님.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필승.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현역 대령 계급장을 단 남자가 예비역 준장에게 막걸리 사발을 건네며 아부하듯 말했다. 그의 이름은 황인철이었다. 산악회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듯 했다. 그래, 황 대령. 역시 해병은 이래야 마시지. 산 정상에서 마시는 막걸리 맛, 이거 모르는 놈들은 인생 헛산 거야. 자, 다 같이 원샷. 산악회 회장인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막걸리 사발을 높이 쳐들며 호기롭게 외쳤다. 필승. 사람들이 일제히 잔을 부딪히며 화답했다. 쨍 하는 소리가 산 정상에 울려 퍼졌다. 강지우는 조금 떨어진 나무 뒤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정상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잠시 쉬어가려던 다른 등산객들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그들의 소란과 험악한 분위기에 눌려 가장자리로 물러나 있거나 아예 자리를 피해 서둘러 하산하고 있었다. 한 가족은 아이들이 뭘 배울까 두려운 듯 서둘러 자리를 떴고 젊은 연인은 진짜 최악이다라고 작게 속삭이며 눈살을 찌푸렸다. 야, 최하사. 술 떨어졌다. 가서 막걸리 더 가져와. 황인철 대령이 돗자리 한쪽에 쪼그려 앉아있는 최현우 하사에게 손가락질하며 명령했다. 황 대령은 정복 단추를 가슴까지 풀어 헤치고 다리를 쭉 뻗은 채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얼굴은 이미 술기운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최 하사는 말없이 일어나 구석에 놓아두었던 배낭으로 향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주섬주섬 막걸리 2통을 더 꺼내 황 대령의 잔부터 채워주었다. 이게 바로 해병의 품격 아니겠어. 품격. 황 대령은 잔을 받아들며 만족스러운 듯 외쳤다. 옆에 앉아있던 박상훈 중령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산악회 총무를 맡고 있는 그는 연신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댔다. 회장님, 부회장님, 여기 보시고 한번 웃어주십시오. 오늘 사진 제대로 찍어서 우리 산악회 밴드에 올려야 합니다. 해병의 기상을 널리 알려야죠. 오태식 예비역 준장은 기름진 족발을 손으로 집어뜯으며 카메라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다. 다른 사람들도 술잔을 들고 왁자지껄 모여들어 포즈를 취했다. 정복을 입은 채 술에 취해 흐트러진 모습으로. 그들은 그것이 해병의 기상이라 믿고 있는 듯 했다. 그때였다. 강지우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듯 조용히 그들을 향해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등산화는 소리 없이 바위를 밟았다. 술에 취해 자기들만의 세상에 빠져 있던 산악회 회원 중 누구도 그녀의 접근을 눈치채지 못했다. 강지우는 돗자리로부터 5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다. 차가운 침묵이었다. 바람이 잠시 멎었다. 선일대 정상의 소란스럽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술잔을 부딪히던 소리, 왁자지껄하던 웃음소리가 모두 사라진 자리에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붉은 단체복을 입은 수십 명의 시선이 일제히 한 곳으로 향했다. 검은 등산복 차림의 여성 강지우 대령이었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산악회 총무인 박상훈 중령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든 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기, 등산객이시면 이쪽은 저희가 잠시 행사를 하고 있어서 다른 쪽으로 좀. 하지만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강지우의 시선이 그를 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술에 취해 돗자리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황인철 대령과 그 옆에서 거들먹거리며 족발을 뜯고 있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술기운이 오른 황인철 대령이 기분 나쁜 듯 인상을 찌푸리며 일어섰다. 현역 해병대 1사단 이연대장. 포항 일대에서는 그의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뭡니까, 아줌마?
남들 노는 데 와서 초 치지 말고 그냥 갈 길 가쇼. 여긴 우리 해병대 해산맥 산악회 자리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민간인 여자가 감히 자신들의 성역에 끼어든다는 불쾌감의 표현이었다. 강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소음이 사라진 정상에 울려 퍼졌다. 실례합니다. 지나가려던 등산객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복을 입은 황인철 대령과 오태식 예비역 준장을 정확히 가리켰다. 두 분께 말씀드립니다. 군인복제령 제10조 군복의 착용 구분 및 공무원 행동 강령 제13조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보입니다. 민간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등산로에서의 정복 착용 음주, 고성 방가 등의 소란 행위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군인복제령, 공무원 행동 강령 같은 전문 용어가 막힘없이 흘러나오자 좌중은 순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 당황은 곧 비웃음으로 바뀌었다. 술기운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오만함을 부추겼다.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들고 있던 족발뼈를 바위 틈에 던지며 껄껄 웃었다. 하하, 이 양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군인복제령? 아가씨, 혹시 남편이 군인이야? 아니면 아들이 해병대라도 나왔나? 우리가 누군 줄 알고 감히 훈계를 해. 그의 말에 주변 회원들이 다시 긴장을 풀고 키득거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자가 해병 정신을 알랑까 모르겠네. 이리 와서 막걸리나 한 잔 받으쇼. 우리가 특별히 해병의 기상을 보여줄게. 황인철 대령도 거들었다. 그는 강지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줌마, 우리가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당신 군무 방해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포항 1사단 이연대장 황인철 대령이야. 당장 안 꺼져? 그는 연대장이라는 직책에 힘을 주며 노골적으로 위협했다. 그 순간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현우 하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자신의 직속 상관인 연대장이 저렇게까지 막 나가는 모습에 공포를 느낀 것이다. 강지우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등산 조끼 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제 신분을 밝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지금 즉시 음주 행위를 중단하고 불법 착용한 정복을 환복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쓰레기와 음식물을 정리하여 즉시 하산하십시오. 이 아줌마가 진짜 보자 하니까. 황인철 대령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가 강지우에게 손가락질하며 다가오려는 순간이었다. 황 대령. 강지우의 입에서 그의 계급과 이름이 정확히 호명되었다. 황인철은 우뚝 멈춰 섰다. 상급자에게는 경례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 뭐라고? 황인철의 눈이 의심으로 가득 찼다. 상급자? 이 여자가? 강지우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는 녹화 버튼이 켜진 카메라를 그들에게 돌렸다. 포항 1사단 이연대장 황인철 대령. 본인 음주 사실 및 민간인 위협 사실 영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예비역 장성에게 사적 충성을 다하는 현역 지휘관의 모습 잘 봤습니다. 황인철의 얼굴에서 술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동공가 심하게 흔들렸다. 녹화? 사적 충성?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당신 도대체 뭐야? 강지우는 스마트폰을 내리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내연산의 가을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감찰과장. 강지우 대령이다. 선일대 정상에 내려앉은 침묵은 아까와는 무게가 달랐다. 그것은 공포가 만들어낸 진공 상태의 침묵이었다. 감찰실. 그 세 글자는 현역 군인에게 있어 저승사자의 이름과도 같았다.
특히 지휘관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감찰실? 총무를 맡고 있던 박상훈 중령이 더듬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툭 하고 돗자리 위로 떨어졌다. 황인철 대령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사령부 감찰실. 그것도 과장. 자신과 같은 대령 계급이었지만 그 보직이 갖는 무게는 연대장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감찰실 과장은 장군들의 목까지 겨눌 수 있는 칼자루였다. 필승. 황인철의 입에서 뒤늦게 경례 구호가 터져 나왔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몸은 어디 가고 공포에 질린 몸이 반사적으로 차려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의 경례는 그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항복 선언처럼 들렸다. 필승. 박상훈 중령도 황급히 일어나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다른 현역 군인 몇 명도 굳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유일하게 상황 파악이 늦은 것은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었다. 아니, 감찰실? 감찰실이 여긴 어쩐 일이야? 현역도 아닌데. 강 대령. 이건 그냥 우리 동문들끼리. 친목도모. 오해입니다. 오해. 강지우는 오 준장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고 얼어붙은 황인철 대령에게 명령했다. 황인철 대령. 지금 즉시 현장 정리하고 하산한다. 이연대 소속 최현우 하사는 즉각 원대 복귀 조치시키도록. 그리고 황 대령과 박상훈 중령은 월요일 9시 정각까지 사령부 감찰실로 출두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건조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서운 권위를 담고 있었다. 예. 알겠습니다. 황인철 대령이 공포에 질려 대답했다. 그리고 강지우는 말을 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여기서 대기한다. 복귀는 나와 함께한다. 예. 아닙니다. 강 대령님. 제 부하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황인철이 다급하게 말하려 했다. 제보자 보호 조치다. 강지우의 차가운 한마디가 황인철의 말을 잘랐다. 그 순간 황인철과 박상훈의 시선이 일제히 최현우 하사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한 상사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배신자를 향한 서늘하고 악의에 찬 증오의 눈빛이었다. 저 자식이. 최현우 하사는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다. 강지우가 그를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면 하산하는 길에 어떤 보복을 당했을지 모를 일이었다. 오태식 예비역 준장도 이제야 사태의 전말을 깨달았다. 현역 후배들, 그것도 장래가 창창한 연대장, 대대장급 후배들의 군 생활을 자신이 주최한 이 술판 하나로 망쳐버린 것이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감찰실 대령이 현장을 급습한 이 마당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강 대령.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내가 책임지고. 오해인지 아닌지는 월요일에 황 대령과 박 중령에게 직접 듣겠습니다. 강지우는 오 준장의 말을 다시 한번 잘랐다. 그리고 예비역이시더라도 신성한 군복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는 해병대 전후회 중앙회 측에 본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첩하여 강력히 항해 조치하겠습니다. 즉시 하산하십시오. 그녀는 그들에게 등을 돌렸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뜻이었다. 불과 5분 전까지 산 정상을 제패한 듯 호령하던 해산맥 산악회는 이제 패잔병 무리가 되었다. 그들은 강지우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한마디 대꾸도 못하고 허둥지둥 짐을 싸기 시작했다. 술병을 배낭에 쑤셔 넣는 소리, 돗자리를 접는 소리, 서로를 탓하는 낮은 속삭임만이 정적을 채웠다. 빨리 치워. 저 자식. 최하사 저거. 가만 안 둬.
조용히 해. 감찰실 대령이 듣겠어. 강지우는 그 모든 혼란을 등진 채 덜덜 떨고 있는 최현우 하사에게 다가갔다. 괜찮나, 최 하사? 필승. 죄송합니다. 최현우 하사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간신히 대답했다. 죄송할 것 없다. 강지우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자네가 할 일을 한 거다. 진짜 해병은 저런 게 아니니까. 최 하사는 그 말에 울컥 차오르는 것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내연산 정상의 공기는 다시 맑아지는 듯 했지만 그 중심에는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무거운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다. 선일대 정상에 내려앉은 침묵은 굴욕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불과 10분 전 산 정상을 전세낸 듯 호령하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과 황인철 대령의 얼굴은 이제 술기운이 아닌 우멸감과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치워라. 당장. 황인철 대령이 억눌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그의 시선은 강지우 대령을 향하지 못하고 엉망이 된 돗자리에 꽂혀 있었다. 해병 대사령부 감찰실 과장. 그 같은 대령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해병대 1사단 예하 연대장에 불과한 자신이 감히 맞설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감찰실은 사령관 직속으로 사단장의 지휘 계통마저 무시하고 직보를 올릴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이었다. 산악회 회원들은 허둥지둥 움직이기 시작했다. 막걸리병을 쑤셔 넣던 배낭이 터져 김치 국물이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족발뼈를 치우다 바위 틈에 미끄러질 뻔했다. 아까의 그 호기롭던 해병의 기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봐, 강 대령. 아니, 강 후배.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오태식 예비역 준장이 강지우에게 다가왔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우리 다 같은 해병 아닌가? 응? 내가. 오태식이야. 사관학교 3X기 자네보다 한참 선배 아닌가? 주말에 후배들하고 단합 좀 하려던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나? 황 대령, 저 친구 저거. 내년에 장군 진급 심사 들어가야 하는 친구야. 자네가 여기서 이렇게. 응? 그는 선배와 해병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며 노골적인 회유를 시도했다. 강지우는 그제야 오 준장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태식 장군님. 선배님이시라면 더더욱 모범을 보이셨어야 합니다. 아니, 모범이라니. 해병의 명예는 선배라는 이름으로 부조리를 묵인하고 단합이라는 명목으로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강지우는 바위 틈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담배꽁초 하나를 등산화 끝으로 가리켰다.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는 해병이 정복 입고 산 정상에서 술판 버리고 민간인 등산객에게 시비 걸고 쓰레기 버리는 모습입니까? 제가 아는 해병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황인철 대령의 진급 심사는 제가 아니라 오늘 이곳 내연산 정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수많은 포항 시민이 평가할 겁니다. 즉시 하산하십시오. 오태식 준장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감히 일개 대령이 자신을 가르치려 든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지만 감찰실이라는 방패와 녹화된 영상이라는 칼을 든 그녀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좋아. 가세 가. 다들 하산해. 오 준장은 결국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다. 황인철 대령은 짐을 챙기는 와중에도 불타는 듯한 눈으로 최현우 하사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 시선은 너는 내 손에 죽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는 강지우가 보란 듯이 최 하사의 곁을 지나치며 일부러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어이쿠. 미안하게 됐네, 최 하사. 비열한 조롱과 명백한 위협이었다. 최현우 하사의 몸이 움찔하며 굳었다. 황 대령. 강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황인철의 발목을 잡았다. 월요일 9시.
사령부에서 제보자 위협 혐의까지 추가로 진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인철의 등이 굳었다. 그는 끝내 뒤돌아보지 못하고 이를 악문 채 비틀거리듯 산을 내려갔다. 박상훈 중령을 비롯한 나머지 회원들도 쥐 죽은 듯 그 뒤를 따랐다. 마치 장례 행렬처럼 그들이 떠난 길은 침울하고 어두웠다.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선일대 정상에는 원래의 고요함이 돌아왔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연산 폭포의 물소리, 산새 소리만이 가득 찼다. 후. 그제야 최현우 하사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괜찮나, 최 하사? 강지우가 다가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까의 얼음장 같던 어조가 아니었다.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굳건한 신뢰가 담긴 선임의 목소리였다. 필승. 괜찮습니다. 안지. 강지우는 자신의 배낭을 열어 보온병을 꺼냈다. 그리고 뚜껑에 따뜻한 물을 따라 최 하사에게 건넸다. 마셔. 놀랐을 테니. 최현우 하사는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받았다.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전해지자 참았던 긴장이 눈물과 함께 터져 나올 것 같았다. 대령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연대장에게 찍힌 하사. 군 생활은, 아니 어쩌면 인생 자체가 끝났다고 생각했다. 황인철 대령이 무서운가? 솔직히 무섭습니다. 저는 이연대 직할대 소속입니다. 제가 부대로 복귀하면. 복귀.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자네, 오늘 일로 이연대로 복귀할 일은 없을 거다. 예. 내가 왜 황 대령 면전에서 자네를 제보자라고 특정하고 나와 함께 복귀시킨다고 했을 것 같나? 그게 자네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강지우는 최 하사의 옆 바위에 걸터 앉으며 말을 이었다. 황 대령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진급 누락? 보직 해임?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일이 사령관님 귀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데 내가 자네를 감찰실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순간 이 사건은 더 이상 연대장 하사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령부 감찰실 1사단의 공식적인 사건이 된 거다. 만약 자네가 복귀했는데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친다? 그건 황 대령이 사령관님께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과 같아. 아무리 그가 무모해도 그 정도 깡은 없어. 최 하사. 자네가 오늘 한 일은 그저 부조리를 고발한 게 아니다. 해병대의 명예를 지킨 거다. 자네가 왜 제보를 결심했는지 물어봐도 되나? 최 하사는 물잔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는 그냥 참으려고 했습니다. 주말에 불려나와 짐꾼 노릇하는 것도 막내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오르면서 다른 등산객분들 표정을 봤습니다. 저희 때문에 길을 비켜주고 시끄러워서 인상 쓰고 어떤 아이는 저희 구호 소리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상에서 술판을 버리고 정복 입고 고성방가하는 연대장님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도 6.25 때 해병으로 참전하셨습니다. 평생 해병대 자부심 하나로 사셨는데 저분들이 말하는 해병 정신이 과연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그것과 같은 건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령님께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강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최 하사의 제보 메일을 기억했다. 내연산 해산맥 산악회 정복 착용.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그 진정성 하나를 믿고 오늘 사복 차림으로 이곳을 찾았던 것이다. 자네 할아버지께서 오늘 최 하사를 보셨다면 그 어떤 해병보다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다. 강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우리도 내려가자.
놈들이 흘리고 간 쓰레기 우리가 마저 치우고. 그녀는 황인철 무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바위 틈에 숨겨둔 빈 소주병과 과자 봉지들을 자신의 배낭 옆 주머니에 묵묵히 챙겨 넣었다. 최 하사도 말없이 일어나 남은 쓰레기들을 주워 담았다. 하산하는 길. 강지우는 등산로 입구가 가까워지자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산 정상에서는 통화 품질이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안테나가 선명했다. 필승. 감찰과장 강지우 대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감찰관의 것으로 돌아왔다. 예, 포항 내연산 현장입니다. 1사단 2연대장 황인철 대령, XXX대대 박상훈 중령. 군인복제령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사적 지시 및 제보자 위협 혐의 확인했습니다. 예, 증거 영상 및 녹취 확보 완료했습니다. 월요일 90으로 공식 감찰 조사 개시합니다. 본건 사령관님께 즉시 직보 올려주십시오. 최 하사는 옆에서 들려오는 보고 내용에 숨을 삼켰다. 사령관 직보. 일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지고 있었다. 추가로 제보자 1명 현장에서 신병 확보했습니다. 예, 2연대 최현우 하사. 1사단 헌병대가 아닌 사령부 직할 헌병대에서 즉시 차량 지원 바랍니다. 제보자 신변 보호 최우선입니다. 위치는 내연산 보경사 주차장. 20분 내로 도착 바랍니다. 이상. 전화를 끄는 강지우가 최 하사를 보았다. 들었나 최 하사. 자네는 이제 1사단 소속이 아니라 사령부 감찰실의 보호를 받는다. 1사단장은 물론 그 누구도 자네에게 손대지 못해. 보경사 주차장에 도착하자 약속한 듯 검은색 민수용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번호판은 해병 대사령부 소속임을 나타내고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중사가 강지우에게 경례했다. 필승. 사령부 헌병대 김 중사입니다. 지원 나왔습니다. 수고했다. 이쪽은 최현우 하사다. 부대 복귀 없이 안전하게 관사로 이동 조치하도록. 내일부로 최 하사는 사령부 감찰실 행정지원 파견 근무를 명받을 거다. 부대로 돌아갈 걱정은 하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최현우 하사는 차에 타기 전 강지우를 향해 섰다. 그리고 그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필승.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강지우는 말없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 굳건하게 그의 경례를 받았다. 주말이 지나고 살을 애는 듯한 가을바람이 부는 월요일 아침. 해병 대사령부 본관 3층 감찰실 현판이 붙은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황인철 대령과 박상훈 중령이 군기가 바짝 든 차려 자세로 벽에 붙어 서 있었다. 토요일에 그 거만하고 흐트러졌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하고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다. 그들의 각 잡힌 정복은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8시 55분.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최현우 하사가 나타났다. 그 역시 완벽하게 다려진 정복 차림이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감찰실 사무실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황인철의 어깨가 굴욕감에 미세하게 떨렸다. 정각구시. 감찰실 조사실 문이 열렸다. 강지우의 부관인 듯한 상사가 두 사람을 불렀다. 황인철 대령님, 박상훈 중령님. 들어오시죠. 조사실은 차가웠다. 긴 테이블 저편에 강지우 대령이 앉아 있었다. 그녀 역시 완벽한 정복 차림이었고 어깨의 붉은 대령 계급장은 그 어떤 권위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일어서지도 경례를 받지도 않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파일과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노트북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응시했다. 앉으시죠. 두 분. 황인철과 박상훈이 딱딱하게 굳은 채 자리에 앉았다. 그럼 내연산 선일대 정상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하나씩 아주 자세하게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지우 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조사실을 울렸다. 그것은 부끄러웠던 해병의 이름을 바로잡는 서슬퍼런 심판의 시작이었다. 조사실의 공기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굳어 있었다. 강지우 대령은 책상 위 노트북을 돌려 황인철 대령과 박상훈 중령을 향하게 했다. 화면에는 토요일 선일대 정상에서 벌어졌던 추태가 고스란히 재생되고 있었다. 강지우가 촬영한 영상이었다. 이게 바로 해병의 품격 아니겠어. 스피커를 통해 황인철 대령 자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듯 떨렸다. 박상훈 중령은 아예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피했다. 황인철 대령. 강지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본인 맞습니까? 맞습니다. 민간 등산로에서 정복 착용, 음주, 고성방가, 민간인 위협. 그리고 상급자인 저에게 아줌마라고 칭하며 위협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합니까? 황인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하지만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부인할 수도 없었다. 저기 강 대령님. 그건 주말에 예비역 선배님 모시고 산악회 친목 행사라 술이 좀 과해서 실언을 한 것 같습니다. 오해. 강지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녀는 노트북 화면을 바꿨다. 이번에 뜬 것은 해산맥 산악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이었다. 최현우 하사가 감찰실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였다. 황인철 연대장님. 이번 주 토요일 내연산 산행 전원 참석이다. 오태식 장군님 모시는 자리니만큼 각별히 신경 쓰도록. 특히 예비역 선배님들께 우리 1사단 2연대의 기상을 보여드려야 하니 전원 정복 착용할 것. 막내들은 복장에 각별히 신경 쓰고 주류 및 안주 준비에 차질 없도록. 박상훈 중령이 총괄하고 최 하사는 내차 운전 및 짐 운반 담당. 이상. 황 대령. 친목 행사인데 전원 참석을 지시하고 정복 착용을 명령했습니까?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 및 사적 지시입니다. 오태식 장군을 모시는 자리라. 본인 진급 심사에 가산점이라도 받고 싶었습니까? 황인철의 눈이 공포로 흔들렸다. 자신의 야망을 정확히 꿰뚫어 본 한마디였다. 박상훈 중령. 자네가 준비 총괄 아니었나? 나는 그냥. 궁지에 몰린 황인철이 옆에 앉은 박상훈 중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 박 중령은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다. 연대장님. 그게 무슨. 연대장님께서 지시하신 사항을. 시끄럽습니다. 강지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의 다툼을 끊었다. 두 사람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압니까? 책임을 전가할 시간에 본인들의 혐의부터 인정하십시오. 강지우는 다음 파일을 열었다. 그것은 최현우 하사의 지난 6개월간의 진술서와 증거 자료였다. 황인철 대령. 토요일의 짐꾼 노릇은 일회성이 아니더군요. 그녀는 한 장의 사진을 화면에 띄웠다. 새벽 4시 칠흑 같은 어둠 속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황인철 대령의 관사 차량 사진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지난 6개월간 주말 평균 1.5회, 총 37회에 걸쳐 대령님의 사적 용무에 동원되었습니다. 토요일 새벽 4시 서울에 있는 자제분의 대학 수시 논술 고사장까지 운전. 일요일 오후 사모님의 백화점 쇼핑 수행. 심지어 평일 저녁에는 관사에서 키우는 애완견 목욕까지 시켰더군요. 맞습니까?
황인철의 얼굴에서 빗물이 완전히 가셨다. 이건 최 하사가 자발적? 강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이건 뭡니까? 화면에 최 하사의 부대 초과 근무 기록부와 황 대령의 개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나란히 떴다. 최 하사가 서울로 운전한 날 대령님은 최 하사에게 주말 상황실 보자로 초과 근무를 허위로 달아주었습니다. 명백한 공문서 위조입니다. 그리고 그날 발생한 톨게이트 비용과 주유비 12만 4천 원. 여기 최 하사 개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 있습니다. 부하에게 사적 지시를 내린 것도 모자라 금전적 착취까지 한 겁니다. 황인철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강지우는 마지막으로 박상훈 중령을 보았다. 박상훈 중령. 본인은 연대장의 부당한 지시를 묵인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며 휘하 하급자인 최 하사에게 사적 지시를 재전달했습니다. 산악회 총무라는 명목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최 하사를 비롯한 현역 부사관들에게서 거둔 회비를 오태식 예비역 준장에게 상납한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박상훈 중령은 결국 무너졌다. 그는 책상에 이마를 박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연대장님 지시라.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심판은 끝났다. 강지우는 조사 종료 버튼을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의 혐의는 오늘부로 감찰실 조사를 종결하고 즉시 해병대사령부 징계위원회 및 법무실로 이첩한다. 지금 즉시 보직 해임 대기 조치하며 본관을 나서는 순간부터 1사단 2연대에 대한 그 어떤 지휘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음을 통보한다. 그것은 사실상의 사망 선고였다. 사건의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대했다. 사령관 직보는 그만큼 무서운 것이었다. 감찰 조사가 종결된 지 불과 사흘 만에 해병대사령부 정기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다. 황인철 대령은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정직은 단순한 월급 정지가 아니었다. 진급심사에서 영구히 배제됨을 의미했다. 그의 가슴에 빛나던 연대장 지휘관 배지는 불명예스럽게 반납되었고 내년에 그토록 염원하던 장군 진급의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사실상 군 생활의 종언을 고했다. 박상훈 중령 역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즉시 보직 해임되었다. 대대장에서 물러난 그는 사령부 내의 한직으로 발령났고 그의 군 경력 역시 그날 내연산 정상에서 끝이 났다. 강지우는 약속대로 해병대 전우회 중앙회에 예비역 장성 품위 손상 및 현역 군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에 대한 공식 문건을 증거 자료와 함께 발송했다.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평생 해병이라는 이름 하나로 호가호위하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존경이 아닌 경멸이었다. 그는 중앙회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고문직과 자문위원직에서 해촉되었다. 그가 주도하던 해산맥 산악회는 강제 해산되었으며 포항 지역 전우회에서조차 그를 해병의 명예를 실추시킨 인물로 낙인 찍고 외면했다. 현역들에게 호통치던 그의 영향력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최현우 하사는 강지우의 약속대로 사건 직후 해병대사령부 감찰실 행정지원과로 정식 발령받았다. 1사단 2연대로 돌아갈 일은 없었다. 새로운 사무실은 조용했다. 누구도 그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지 않았고 주말에 이유 없이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자신의 임무인 행정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을 내부 고발자로 수군거릴까 두려웠지만 감찰실의 분위기는 달랐다. 그들은 최 하사를 배신자가 아닌 용기 있는 해병으로 덤덤하게 대했다. 그는 강지우 대령을 복도에서 가끔 마주쳤다.
마주칠 때마다 강 대령은 그에게 가벼운 목례를 건넸고 최 하사는 그 어떤 순간보다 각이 잡힌 경례로 화답했다. 그 짧은 순간의 교감만으로도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매일 확인할 수 있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시간은 흘러 이듬해 4월이 되었다. 얼어붙었던 내연산 계곡에 다시 물이 흐르고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완연한 봄날의 토요일이었다. 최현우 하사는 휴가를 내고 다시 내연산을 찾았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싶어서이기도 했지만 그날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이번에는 무거운 술과 안주가 든 배낭이 아니었다. 물 한 통과 간단한 초콜릿 바가 든 가벼운 등산 배낭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6개월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볍고 당당했다. 보경사를 지나 계곡을 따라 오르자 6개월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오늘따라 산새 소리는 유난히 청아하게 들렸고 가족 단위의 등산객들이 서로 웃으며 길을 비켜주는 풍경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는 묵묵히 걸어 마침내 선일대 정상에 올랐다. 그날의 악몽 같던 풍경은 어디에도 없었다. 돗자리와 술병이 난무하던 너른 바위 위에는 이제 땀을 식히는 등산객 서너 명이 조용히 앉아 포항 시내를 내려다보며 물을 마시고 있었다. 최 하사는 바위 끝에 걸터 앉아 준비해 온 물을 마셨다. 차가운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풍경이었다. 이 평범하고 조용한 주말의 평화였다. 그때였다. 익숙한 뒷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6개월 전과 같은 검은색 등산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과 남편인 듯한 남자가 함께였다. 엄마, 저기 아래 폭포 보여요. 진짜 멋있다. 그러네, 우리 아들. 저기가 연산 폭포야. 조심하고 이리 와서 물 마셔. 가족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는 그날의 얼음장 같은 표정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강지우 대령이었다. 최 하사는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해야 할지 망설였다. 그 순간 강지우가 그를 발견했다. 그녀 역시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왔다. 오랜만이군, 최 하사. 네. 대령님, 필승.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보다시피 오늘은 감찰 나온 것 아니고 가족하고 진짜 등산하러 왔네. 강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사령부 근무는 좀 어떤가? 할만한가? 예, 대령님.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는 내가 받아야지. 강지우는 선일대 정상을 둘러보았다. 덕분에 산이 다시 조용해졌어. 최 하사 덕분이야. 그 말에 최 하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최 하사. 강지우가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자네가 생각하는 진짜 해병 정신은 뭔가? 최 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입대할 때 배운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시끄럽게 구호를 외치거나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평화로운 풍경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정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지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대답이다. 그 마음 잊지 말고 군 생활 열심히 하게. 필승. 최 하사가 다시 한번 우렁차게 격려했다. 강지우도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거수 경례로 답했다. 강지우는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최현우 하사는 그들의 뒷모습과 평화로운 내연산의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날 그는 비로소 그 구호의 진정한 무게를 깨달았다. 그것은 부조리한 전통을 답습하는 굴레가 아니라
한 번 새긴 정의를 영원히 지켜내야 하는 긍지 높은 책임감이었다. 감히 내년 따위가 내 귀한 아들한테 손을 대? 이 미친년아, 당장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한 장군의 아내가 자신의 아들을 제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군 중사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계급은 곧 법이었고 군부대 안에서 자신의 아들은 그 어떤 규율보다 위에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뒤 그녀는 자신의 남편인 바로 그 장군이 뺨을 맞고 피를 흘리는 그 여군 중사 앞에서 사색이 되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이 오만한 여단장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정성껏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제12보병여단 쌍호부대의 창설 기념일.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광활한 연병장의 흙먼지를 잠재우고 있었다. 연병장 한편에는 완벽하게 도열한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위용을 뽐냈고 반대편에는 군인 가족들을 위한 캐노피와 관람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 엄숙한 조화와 대비 속에서 부대는 1년에 단 한 번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본부군무대 대대장 박성훈 소령은 아침 대바람부터 입술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 전체를 훑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사람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연병장 중앙에서 특공무술 시범 장비의 안전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있는 그의 부하, 본부군무대 행정보급관 한지민 중사였다. 아, 저 한중사. 그거 내가 다른 간부 시켜도 되는데. 왜 한중사가 직접? 박성훈 소령이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다가갔다. 그는 이 부대로 부임한 첫날 한지민 중사의 인사 기록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던 순간을 잊지 못했다. 합참의장의 외동딸. 그것은 부하가 아니었다. 부대에 모셔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폭탄이었다. 한지민은 장갑을 낀 손으로 K2 소총의 공이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하며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대대장님, 제 임무는 행사장 총괄 안전 통제입니다. 당연히 제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의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저 FM 군인의 표본이라 생각하겠지만 박성훈 소령에게는 그 어떤 장군의 호령보다 무겁게 들렸다. 그는 알겠다는 말 대신 어허. 그래. 수고해.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라며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게 물러섰다. 오전 9시. 여단장 김진철 준장이 관용차에서 내렸다. 그는 다음 달 소장 진급 심사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위험 있는 모습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 역시 연병장에 도착하자마자 한지민 중사를 향했다. 그리고 그는 박성훈 소령이 한지민에게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제발 오늘 하루만 무사히. 김진철 준장 역시 알고 있었다. 저 독사 같은 한 중사가 누구의 딸인지. 그는 그녀가 이 부대로 전입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에 전화를 걸어 이건 무슨 의도냐고 따져 물을 뻔했다. 자신을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인가.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자신의 임무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여보, 당신은 먼저 와서 뭐 했어요? 나 에스코트도 안 하고. 바로 그때 모든 긴장의 근원인 여단장 부인 오혜영이 등장했다. 그녀는 요란한 명품 트위드 재킷에 아슬아슬한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보자마지고 굳은 표정으로 달려오지 않는 것에 이미 기분이 상해 있었다. 왔어? 운전병이 잘 모셔다 줬지? 그게 문제예요? 당신 지금 내가 안 보이고 저기 저 한 중사만 보여?
오혜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김진철 준장의 귀를 찔렀다. 그녀는 몰랐다. 남편이 그리고 박성훈 소령 같은 부하들이 왜 저 싸가지 없고 젊은 여군 중사에게 쩔쩔매는지. 그녀는 그 이유를 단 하나로 결론 내렸다. 전현이 여우짓을 해서 내 남편을 홀렸거나 아니면 내 남편이 흑심을 품었거나. 그녀의 질투와 오해는 한지민 중사가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할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녀는 한지민이 남편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여 꼬리를 치고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 저 곰 같은 박소령 좀 봐. 저 중사 앞에서는 아주 살살 녹네. 꼴불견이야. 오혜영이 경멸적으로 뇌까렸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뿌리친 아들 김민준이 연병장으로 뛰쳐나갔다. 김진철 준장의 악몽이 그렇게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기념식은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울려 퍼지고 김진철 준장이 연단에 올라 자랑스러운 부대의 역사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다. 그는 준비한 원고를 읽어내려가면서도 눈으로는 객석에 앉은 아내와 아들을 그리고 연병장 구석에 선 한지민 중사를 번갈아 힐끔거렸다. 그의 등은 식은 땀으로 축축이 젖어들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오혜영은 남편의 연설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녀는 다른 대대장 부인들을 모아놓고 글쎄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라며 수다를 떠느라 아들 김민준이 휴대전화를 내팽개치고 사라진 것조차 몰랐다. 김민준의 첫 번째 목표는 음향 통제 부스였다. 지지직, 삐익. 연병장 전체의 스피커가 고막을 찢을 듯한 하울링을 토해냈다. 김진철 준장의 연설이 끔찍한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장병들의 대열이 움찔했고 내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뭐야. 김진철 준장은 연설을 멈추고 불같이 경로한 눈으로 음향 부스를 쏘아보았다. 통신대대장은 사색이 되어 달려갔고 믹서 앞에서 신나게 버튼을 누르고 있는 여단장의 아드님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아이를 만지지도 꾸짖지도 못했다. 바로 그때 한지민 중사가 달려와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채듯 들어올려 부스에서 끌어냈다. 학생, 당장 나와.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순간 박성훈 소령이 그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달려왔다. 그는 오혜영을 막아서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한지민을 말리러 달려왔다. 한중사. 아니, 내가 할게. 학생 이리 줘. 오혜영은 이 모든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다. 한지민이 자기 아들을 거칠게 끌어낸 것, 그리고 자신의 부하인 박소령이 자신이 아닌 한중사를 먼저 챙기며 쩔쩔매는 모습을. 어머, 제가 지금 내 아들한테 손 뗀 거야? 오혜영이 달려왔다. 박성훈 소령이 그녀를 막아서며 어색하게 웃었다. 사모님, 진정하시고 아이가 호기심이 많아서. 비켜요, 박소령. 오혜영은 박성훈을 밀치고 한지민 앞에 섰다. 한중사, 지금 내 아들한테 소리 지른 거야? 그리고 저 박소령은 왜 당신한테 쩔쩔매? 당신들 무슨 관계야? 이것은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명백한 질투와 적의가 담긴 신문이었다. 한지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사모님, 아이가 고가의 군 장비를 파손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 임무는 그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는데 내 남편 부하가 당신 앞에서 벌벌 기어?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나한테 사과도 안 해? 김진철 준장이 연단에서 이쪽을 향해 여보, 제발, 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오혜영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이제는 내 남편까지 당신을 감싸?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뭐야? 여단장을 홀린 여우야? 한지민의 눈이 가늘어졌다. 사모님,
지금 하신 말씀 명백한 모욕입니다. 모욕? 웃기네. 두고 봐. 내가 오늘 저녁에 당신 남편한테 당신이 어떤 년인지 똑똑히 물어볼 테니까. 오혜영은 아들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고 돌아섰다. 박성훈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한 중사 제발 그냥 피해 있어 응? 한지민은 땀에 젖은 상관을 경멸하듯 바라보고는 흙먼지를 털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갔다. 김진철 준장은 연설을 어떻게 마쳤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언제나 가장 요란하게 찾아온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특공무술 시범이 시작되려던 참이었다. 격파 시범을 위해 대기 중이던 병사들 옆 거치대에는 공포탄이 장전된 K2 소총들이 놓여 있었다. 어머니의 멸시와 꾸지람에서 다시 탈출한 김민준이 이번에는 그 총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총이다. 진짜 총. 시범조의 조교인 이 병장이 아이를 발견하고 경악하며 소리쳤다. 위험해. 학생 멈춰. 거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병사들은 그 누구도 여단장의 아들에게 감히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아이는 조교를 비웃듯 지나쳐 가장 가까이 있던 K2 소총의 총열을 움켜쥐었다. 그리고 아까 본부석에서 본 군인들처럼 방아쇠 울 안으로 작은 손가락을 집어넣으려 했다. 안 돼. 이 병장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총을 거치대에서 억지로 잡아당기고 있었다. 총구가 아슬아슬하게 아이의 얼굴과 주변 병사들을 향해 흔들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날카로운 소리가 터졌다. 짝! 하지만 그 소리는 총성이 아니었다. 모든 소동을 예의주시하던 한지민 중사가 달려와 총을 만지려던 아이의 손등을 거세게 내리친 소리였다. 그녀는 더 이상 경고하지 않았다. 아파! 아파! 앙! 김민주는 손등을 감싸 쥐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강력한 고통에 아이는 자지러지듯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오혜영을 불러들이는 신호였다. 방금 전의 모욕감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기 직전이었던 오혜영은 자신의 아들이 저 미운 여우년에게 맞는 장면을 목격하자 드디어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다. 야! 이 미친년이! 오혜영은 하이힐이 부러져라 달려와 그 반동을 실어 있는 힘껏 한지민 중사의 뺨을 후려쳤다. 짝! 이번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연병장 전체를 울렸다. 한지민의 방탄모 턱끈이 끊어질 듯한 충격에 고개가 돌아갔고 그녀의 입술 사이로 비릿한 피맛이 번졌다. 연병장의 모든 소리가 시간이 바람이 멎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모든 이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지만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공포였다. 박성훈 소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하나님, 이제 우린 다 죽었다라며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연단에서 내려와 이쪽으로 걸어오던 김진철 준장은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숨이 멎었다. 그의 눈앞이 하얘졌다. 진급? 소장? 그런 것은 사치였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자신의 인생이 방금 저 손바닥 소리와 함께 끝장났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지 못했다. 그의 다리가 장군이라는 명찰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오혜영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녀는 남편과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던 저 여우년의 길을 꺾었다고 생각했다. 봤어? 이년아, 감히 누굴 건드려. 내가 내 남편 꼬리 쳐서 빽이라도 생긴 줄 알아? 이 부대에선 내가 법이야, 이 쌍년아. 그녀는 분이 풀리지 않는다는 듯 한지민의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다시 손을 올렸다. 하지만 한지민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왼쪽 뺨에는 이미 시뻘건 손자국이 선명하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입안에 고인 피를 바닥에 탁 하고 뱉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해영을 보지 않았다. 그녀는 저 멀리 영혼이 빠져나간 얼굴로 서 있는 남편 김진철 준장을 쏘아보았다. 그녀는 어깨에 달린 무전기를 잡았다. 본부. 여기는 행사장 통제관 한지민 중사.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코드 원 상황 발생.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해영. 반복한다.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해영. 그녀는 무전기의 송신 버튼을 놓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단 본청은 물론 이 부대의 모든 지휘 통제망에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다. 현 시간부로 가해자를 군인 폭행 현행범으로 간주. 또한 지휘관의 명백한 관리 감독 소홀 및 직무유기 확인. 헌병대. 지금 즉시 연병장으로 출동 바람. 이상.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이 조직의 시스템을 통해 가장 차갑고 공식적인 방식으로 선전포고를 날렸다. 김진철 준장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한지민 중사의 무전은 여단 본부 지휘통제실의 모든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렸다. 코드 원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가해자 여단장 부인 오해영 헌병대 지금 즉시 출동 바람. 지휘통제실에 앉아있던 당직 사관은 수화기를 든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방금 자신이 들은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무전이 모든 통신망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한지민 중사가 여단장 사모님을 현행범으로 당직 사관 지금 무전 내용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방금 한중사님 육성이 그들은 우왕좌왕할 틈도 없었다. 지통실 규정상 코드 1이 발령되면 당직 사관은 즉시 헌병대에 통보하고 상급부대 지휘통제실의 상황을 보고해야 했다. 당직 사관은 떨리는 손으로 헌병대와 사단에 동시다발적으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연병장의 시간은 그 순간부터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한지민은 무전기를 놓은 채 피가 밴 입술을 닦아내고 시퍼렇게 멍들기 시작하는 뺨을 그대로 드러낸 채 서 있었다. 그녀는 오해영을 노려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넋이 나간 채 자신을 바라보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을 응시했다. 이제 당신 차례라는 듯한 차갑고 무거운 시선이었다. 오해영은 처음으로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저 미친년이 지금 헌병을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믿었다. 헌병. 2년이 돌았나? 헌병이 오면 내년이 날 때렸다고 내가 말할 거야. 아니, 내년이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다고 할 거야. 여보, 당신 뭐해? 전현 당장 안 잡아놓고. 하지만 김진철 준장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비명을 듣고도 한지민의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그의 뇌는 합참의장이라는 네 글자에 마비되어 지휘라는 기능을 상실했다. 끝났다. 내 진급 내 군 생활 아니, 내 인생이 저 여자의 손찌검 한 방에.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다. 그는 아내를 말리지도 부하를 보호하지도 이 사태를 수습하지도 못했다. 그는 그저 공포에 질린 민간인 1호에 불과했다. 박성훈 소령은 이미 연병장 구석의 K9 자주포 뒤편으로 달려가 위에까지 토해내고 있었다. 우액 다 죽었어. 우린 다 죽었어. 그는 한지민이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가장 공식적이고 가장 잔인하며 그 어떤 쉴드도 불가능한 공식 무전으로 이 사건을 기록해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5분 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단 헌병대 순찰 차량 2대가 연병장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했다. 헌병대장인 박진수 소령이 차에서 내렸다. 그는 당직 사관으로부터 한지민 중사, 여단장 사모님 폭행으로 헌병 출동 요청이라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보고를 받고 달려온 참이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다. 뺨이 시퍼렇게 부어오른 채 피를 흘리며 서 있는 한지민 중사. 그 옆에서 여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 지르는 여단장 사모 오혜영. 그리고 영혼이 가출한 듯 멍하니 서 있는 여단장 김진철 준장. 박진수 헌병대장은 그 순간 자신의 군 생활도 여기서 끝날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김진철 준장이나 박성훈 소령과는 달리 한지민 중사의 배경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지금 눈앞의 상황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었다. 현역 군인이, 그것도 독사로 유명한 FM 부사관이 공무 수행 중에 민간인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여단장 사모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오혜영이 그에게 달려들었다. 당신이 헌병대장이야? 잘 왔어. 전현 당장 잡아넣어. 저 미친년이 내 아들 손목을 부러뜨리려고 하고 나까지 폭행했다고. 한지민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멍든 뺨을 가리켰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총을 만지려 했던 김민준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아이는 이미 겁에 질려 울음을 그친 채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박진수 헌병대장은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는 규정대로 행동해야 했다. 한지민 중사 의무대로 가서 상처부터. 거부합니다. 한지민이 잘났다. 지금 이 현장을 이탈하면 제가 가해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헌병의 공식적인 사진 체증과 진술서 작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폭행 혐의로. 뭐? 내까짓게 감히 날. 여보, 당신 저 새끼 안 잘라? 박진수 헌병대장은 김진철 준장을 바라보았다. 지휘관의 조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김 준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박소령 잘 처리하게 라는 말만 더듬거렸다. 그것은 지시가 아니었다. 책임 회피였다. 헌병대장은 깨달았다. 여단장이 이 사태를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관료적인 조치를 취했다. 알겠습니다. 현 시간부로 본 사건 현장을 보존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즉시 분리 조치합니다. 김진철 여단장님은 본 사건의 이해관계자로 간주 본 수사에서 일체 배제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부하가 아닌 상급 부대인 군단 헌병대의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충성. 12여단 헌병대장입니다. 코드 1 상황 보고. 여단 창설 기념일 행사 중 민간인에 의한 현역 군인 폭행 사건 발생. 피해자 뺨 부상 및 출혈. 가해자 현장 소란 중. 여단장 지휘 불능 상태로 판단됨. 상급 부대의 즉각적인 개입 및 수사 이첩을 요청합니다. 그의 이 보고는 김진철 준장에게 내려진 1차 사망 선고였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즉 D1일, 제12보병여단은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다음 날 아침처럼 기괴한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어제 행사는 헌병대의 출동과 동시에 중단되었고 모든 민간인 방문객은 강제 퇴장 조치되었다. 오혜영은 헌병대에 의해 관사로 강제 격리되었고 한지민 중사는 헌병대장의 지시로 여단 의무대에 입원하여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진단명, 안면부 타박상 및 고막 손상 의증. 전치 3주였다. 그리고 그날 아침 여단에는 상급 부대인 제5군단 사령부의 감찰참모와 헌병대 수사과장이 직접 들이닥쳤다. 군단장은 새벽에 이 보고를 받고 김진철 준장에게 전화를 걸어 딱 한마디를 했다고 전해진다.
자네 미쳤나? 아니면 내 군 생활을 끝장내려고 작정했나? 내 관할에서 의장님 따님을 자네 마누라가 그랬다. 군단장은 당연히 자신의 관할 구역 내 특수관리 인원인 한지민 중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그는 김진철 준장에게 그녀가 부임할 때 내 임기 중에 저 중사 머리카락 하나라도 다치면 너와 나는 같이 군복 벗는다고 신신당부를 했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아니라 뺨이 터지고 고막이 손상될 뻔한 것이다. 군단 감찰팀의 조사는 여단 헌병대의 조사와는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여단장 집무실의 문을 예고 없이 열고 들어갔다. 김진철 준장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워 잿빛이 된 얼굴로 그들을 맞았다. 김 준장, 어제부로 여단 지휘권은 참모장에게 이양된 것으로 아는데 왜 아직 집무실에 있나? 군단 감찰 참모의 싸늘한 목소리에 김 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어제 행사 촬영 원본, CCTV 파일, 당직 근무 일지, 그리고 한지민 중사 무전 기록까지 전부 제출하게. 아니, 우리가 가져가지. 그리고 김 준장은 지금부터 군단 사령부로 이동해 주셔야겠네. 군단장님께서 자네를 직접 뵙고 싶어 하시거든. 그것은 지옥으로의 소환이었다. 같은 시각 군단 헌병대 수사과장은 의무실에 입원해 있는 한지민 중사를 찾아갔다. 그는 누구처럼 의자를 빼주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정중하고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한 중사, 몸은 좀 괜찮나? 군단 헌병대에서 공식 진술을 받으러 왔네. 한지민은 붕대를 감은 뺨으로 어제와 똑같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꺼내 들었다. 어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추가로 가해자 오혜영 씨가 이전부터 저에게 보였던 비정상적인 적대감에 대해 진술하고자 합니다. 비정상적인 적대감? 네. 오혜영 씨는 제가 여단장님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오해하고 있었으며 어제 폭행 이전에도 여우년 남편 꼬리 친다는 식의 모욕적인 언사를 수차례 가한 바 있습니다. 어제의 폭행은 단순한 우발적 사고가 아닌 그릇된 질투심에 기반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폭력이었습니다. 수사과장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는 진술이었다. 단순 폭행이 아닌 동기가 명확한 악의적 범죄. 그리고 그 동기가 여단장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오해라면 이것은 김진철 준장의 품위 유지 문제까지 직결되는 것이었다. 알겠네. 한 중사의 진술 빠짐없이 기록하지. 군단 조사팀은 단 하루 만에 모든 조사를 마쳤다. 그들의 보고서는 그날 오후 육군본부로 즉각 보고되었다. 사건 발생 뒤일 계룡대 육군본부. 육군참모총장 이철우 대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군단장이 올린 보고서를 읽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그릇된 질투심에 기반한 고의적 폭력, 지휘관의 현장 지휘 포기 및 책임 회피.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육군 전체의 기강 문제이자 합참의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을 군단선에서 덮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용산의 합참의장실 직통 전화를 걸었다. 충성. 육군 참모총장 대장 이철우입니다. 의장님. 이 총장. 무슨 일인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이철우 대장은 그 고요함 속에서 태풍의 눈을 보았다. 의장님 면목이 없습니다. 어제 12여단에서 한지민 중사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받았네. 짧은 대답에 이철우 대장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즉각 군단 감찰팀이 조사를 완료했으며 가해자인 여단장 부인은 민간 검찰에 송치하고 김진철 준장은 이 총장. 한기수 대장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내 딸이 군인으로서 군법에 따라 보호받기를 원했네. 하지만 자네의 육군은 그것에 실패했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의장님. 죽을 죄는 김진철 준장이 지은 것이지. 나는 이 총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야. 다만 이 사태를 바로잡는 과정 또한 규정대로 처리되길 바랄 뿐일세. 고요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군복을 입고 임무를 수행하는 내 부하가 그것이 내 딸이든 누구든 민간인에게 뺨을 맞는 군대는 존재할 이유가 없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게. 그게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전부일세. 딸깍. 전화가 끊겼다. 이철우 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10초간 숨을 몰아쉬었다. 합참의장은 파면이나 징계 같은 단어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규정대로 하라는 그 말이 김진철 준장에게는 가장 잔인한 사형 선고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육군 참모총장은 즉시 인사사령관을 호출했다. 인사사령관. 김진철 준장. 오늘부로 보직 해임하고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로 대기 발령 조치하게.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감찰실장, 법무실장 다시 불러. 의장님께서 규정대로 하라고 하셨네.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지. 12여단 작년도, 재작년도 부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김 준장이 쓴 판공비까지 먼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털어. 규정대로.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한지민 중사의 뺨 한 대로 시작된 나비 효과는 육군 본부라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제12보병 여단과 김진철 준장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제12보병 여단은 더 이상 여단장 김진철 준장의 부대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지휘권은 정지되었고 여단 참모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상급부대에서 내려온 이들에게 넘어가 있었다. 군단 헌병대와 감찰팀의 1차 조사가 끝난 다음 날 김진철 준장이 두려워했던 진짜 지옥의 문이 열렸다. 육군 참모총장의 규정대로 하라는 명령은 김진철의 모든 것을 털어내라는 암호였다. 육군 본부 감사실 소속의 회계 전문 군무원들과 베테랑 감사 장교들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이 12여단에 도착했다. 그들은 헌병대처럼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여단 본청의 가장 큰 회계 사무실을 통째로 압수하듯 넘겨받아 그곳을 야전 지휘소로 삼았다. 그들의 목표는 폭행 사건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김진철 준장이 이 부대에 부임한 첫날부터 오늘까지 사용한 돈과 권력의 모든 흔적이었다. 감사팀장인 배철호 대령은 군 내에서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그는 김진철 준장과 육사 동기였지만 사적인 감정 따위는 0.1g도 없는 냉혈한이었다. 그는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이 임무의 무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금부터 지난 3년간의 제12보병여단 지휘관 판공비, 부대 운영비, 복지, 기금, 초과 근무수당 지급 내역 유류 사용 현황, 그리고 공관 관리비까지 모든 원본 대장과 전산 기록을 대조한다. 단 10원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다. 감사는 소리 없이 그러나 집요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터진 것은 관용차 사적 유용이었다. 오혜영은 여단장 전용 1호차 외에 부대 지원용으로 배정된 2호차를 자신의 개인 차량처럼 사용했다. 운전병의 근무 일지에는 사단 사령부 업무 협조, 인근 부대 지휘 방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감사팀이 확보한 해당 차량의 하이패스 기록과 유류 결제 카드 내역은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보고합니다. 10월 12일 14시 근무 일지상 목적지는 5군단 사령부. 실제 하이패스 기록 서울 강남 청담동 명품관 인근 주차장 결제 내역 확인되었습니다. 당일 유류비 약 15만 원. 복귀 시간 23시. 10월 17일 목적지 춘천복지회관. 실제 하이패스 기록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 1박 2일. 운전병 호텔 인근 모텔에서 숙박 대기. 전부 부대 운영비로 결제되었습니다.
배철호 대령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운전병 진술 확보해. 오혜영의 지시 내용, 녹취나 문자 기록 있는지 전부 확인해. 두 번째는 공관병 사적 운용이었다. 오혜영은 공관병들을 자신의 개인 하인처럼 부렸다. 김진철 준장은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공관병들의 휴대전화는 이미 군단 헌병대가 확보한 뒤였다. 그 안에는 오혜영이 보낸 수백 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었다. 오후 3시까지 내 샤넬 백드라이 맡겨놔. 오늘 저녁에 서울에서 손님 오시니까 너희 엄마한테 부탁해서라도 랍스터 10마리 구해와. 돈은 나중에 줄게. 민준이 숙제 좀 대신 해줘. 글씨 똑바로 안 쓰면 죽는다. 세 번째가 결정타였다. 부대 복지 기금 횡령 의혹이었다. 여단 장병들의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오혜영의 사교 파티 비용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팀장님, 이상한 영수증입니다. 장병 체육대회 격려품으로 500만 원이 결제되었는데 같은 날짜에 오혜영 사모님이 주최한 군인 가족 바자회 다과 비용으로 500만 원어치의 최고급 호텔 케이터링 서비스 영수증이 발행되었습니다. 두 영수증의 발행 시간이 10분 차이입니다. 바꿔치기군. 장병들 과자 산다고 돈을 빼내서 자기 파티 비용으로 쓴 거다. 당장 그 과자 세트 구매했다는 업체 실존하는지 확인하고 납품 내역 가져와. 감사팀이 12여단을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는 동안 사건의 당사자들은 각기 다른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다. 김진철 준장은 육군 본부 인사사령부의 대기 발령 장교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곳은 복도 맨 끝, 창고 옆에 위치한 아무도 찾지 않는 방이었다. 그 방에는 그와 같이 사고를 치고 보직 해임된 다른 대령, 중령들이 유령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도 걸지 않았다. 그저 아침 9시에 출근 도장을 찍고 오후 5시까지 의미 없이 모니터만 바라보다 퇴근하는 살아있는 시체들이었다. 그의 모든 나이는 그를 버렸다. 그가 진급을 위해 술을 사 먹이고 경조사비를 뿌렸던 육사 동기, 선배, 후배들 중 단 한 명도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가 공포에 질려 군단장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문자를 보냈지만 돌아온 답은 차가운 침묵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합참의장의 딸을 건드렸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이제 쓸모없는 카드가 되어버려졌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다. 그는 12여단에서 벌어지는 감사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 그저 매일 아침 자신의 계좌가 동결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며 이 지옥 같은 시간이 어서 지나가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오혜영은 민간 검찰로 송치된 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일단 풀려났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상 군의 최고 위층을 건드린 사건이라 민간 검찰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무죄이기 때문이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국내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 당장 나 변호사 선임해줘. 나 김앤장 아니면 안 써. 그리고 그 미친 한지민년 당장 무고죄로 고소해버려. 수화기 넘어 김진철 준장의 목소리는 죽은 사람처럼 공허했다. 여보, 우리 끝났어. 뭐? 뭐가 끝나? 당신이 별 달고 뭐했어? 그깟 중사년 하나 못 이겨서. 당장 육군 참모총장한테 전화해서. 그년 아버지가 합참의장이야. 뭐라고? 그 한지민 중사 아버지가 한기수 대장이라고. 이 미친년아. 내가 내 군 생활을 아니 내 인생을 내 손바닥으로 날려버렸다고. 오혜영은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합참의장. 그 이름이 주는 무게가 그제야 그녀의 멍청한 두개골을 강타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자신이 누구의 뺨을 때렸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변호사고 뭐고 집안에 있는 모든 현금과 귀금속을 챙겨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가 집을 나서기도 전에 검찰의 출국 금지 조치와 함께 남편의 횡령 혐의와 연관되어 그녀의 모든 은행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돈 한 푼 쓸 수 없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박성훈 소령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매일 밤 악몽을 꾸었다. 그는 한지민 중사가 자신의 인사 기록을 들고 와 소령님을 살리고 죽이는 건 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그는 살기 위해 모든 것을 김진철 준장의 탓으로 돌렸다. 여단장님의 강압적인 지시가 무서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비겁한 변명은 일부 참작되었다. 사건 발생 3주 후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첫째, 오혜영. 그녀는 민간 법원 1심 재판에 넘겨졌다. CCTV라는 명백한 증거와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검찰의 구형이 더해졌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가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남편이 이미 군에서 몰락하여 사회적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했다. 판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및 사회봉사 120시간. 그녀는 감옥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육군본부는 판결 직후 전군에 공문을 하달했다. 오혜영 씨 민간인. 군인 폭행 및 군 기강 문란 사유로 전군 모든 부대 및 군 관련 복지시설 일체에 대한 영구 출입 금지를 명함. 그녀는 자신이 여왕으로 군림했던 그 세계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둘째, 박성훈 소령. 그는 지휘 부적절 및 상관의 부당한 명령 묵인 혐의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군복을 벗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견책이라는 주홍글씨는 그의 인사 기록에 영원히 남아 다음 해 중령 진급 심사에서 그의 이름을 가장 먼저 탈락시켰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깨닫고 다음 해에 스스로 전역 지원서를 냈다. 셋째, 김진철 준장. 그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가장 잔혹했다. 폭행 방조 혐의는 오히려 가벼웠다. 감사팀이 밝혀낸 부대 복지 기금 횡령, 관용차 사적 유용, 직권 남용 등 수십 개의 비위 사실이 그의 목을 졸랐다. 징계위원회는 파면을 고려했으나 군의 명예를 생각해 마지막 자비를 베푸는 척했다. 징계 강등. 이것은 군인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그는 별을 떼고 다시 무궁화 3개짜리 대령 계급장을 달아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전역할 수도 없었다. 군은 그를 대령 계급으로 육군 내 최악의 한직인 육군 인쇄창 관리과장으로 발령 내버렸다. 그는 남은 군 생활 2년 동안 매일 아침 대령 계급장을 달고 출근하여 아무도 찾지 않는 사무실에서 종이 재고나 세며 보내야 했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소장 진급은커녕 그는 준장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초라한 대령으로 군 생활을 마감하게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한지민 중사는 3주의 병가가 끝나자마자 부대로 복귀했다. 그녀의 뺨에 남았던 멍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흔은 부대 전체에 깊게 새겨졌다. 새로 부임한 여단장은 그녀를 부대의 왕처럼 모시려 했지만 한지민은 그것을 거부했다. 그녀는 사건 발생 2달 뒤 정식 절차를 최전방 GOP 대대로의 전출을 신청했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던 날 새로운 여단장과 박성훈 소령의 후임자가 나와 그녀를 배웅했지만 그녀는 그들의 어색한 경례를 받으며 묵묵히 집차에 올랐다. 그녀는 복수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보고 싶었을 뿐이다. 그녀가 지켜낸 작은 원칙 하나가 거대한 조직을 병들게 하던 썩은 뿌리를 마침내 뽑아낸 것이다. 그녀가 떠난 제12보병 여단에는 한 가지 철칙이 생겼다고 한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은 금지한다. 그리고 본부 군무대 행정보급관에게는 절대 복종한다.